인간성을 상실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매가 함께 살기 위해 부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황량한 들판에서 사지가 온전히 남아있는 두 구의 해골이 서로 반대쪽 구석에서 발견되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증오심을 품고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처럼 보였다. 가난한 집안의 두 형제는 한 방을 함께 써야 했고 부모는 너무 바빠서 그들의 상황을 신경 쓰지 못했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그 신성했던 관계는 점차 금기로 변해 도덕적 경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바로 그 금기가 끔찍한 범죄를 촉발시켜 많은 이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 조용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두 해골의 정체는 누구였을까? 왜 그렇게 섬뜩한 방식으로 묻혀 있었을까? 그리고 범인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 눈을 돌리지 마라. 이제 밝혀질 진실에 몸서리칠 테니.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5월 23일 아침, 꺼우 마을의 한 들판을 소유한 남성 야오더러는 2달 전 매입한 땅에서 개간 작업을 시작했다. 그와 2명의 일꾼이 땅을 일구던 중 갑자기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 야오 일행은 뭔가를 건드린 줄 알고 조심스럽게 계속 파내려갔고 곧 작은 뼈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단순한 동물 뼈일 것이라 생각한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야오가 계속 땅을 파던 중 또다시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축축하고 역한 악취가 흙 속에서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순간 야오의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점차 흙이 치워지면서 깊게 패인 눈구멍이 있는 온전한 인간 해골이 모습을 드러냈다. 등골이 오싹해진 야오와 일행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았다. 망설임 없이 일행 중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땀에 젖은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신고된 장소로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했다. 해골은 한 버려진 들판에서 땅속 약 35cm 깊이에 묻혀 있었다. 부패 상태를 분석한 결과 경찰은 피해자가 최소 2년 전에 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골격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는 키 약 1, 63m의 여성으로 중등도의 척추 후만증을 앓고 있었다. 특히 두개골에 심각한 골절이 있었으며 이는 머리 외상이 사망 원인임을 나타냈다. 시신이 유기된 장소를 고려했을 때 경찰은 범인이 지역 주민이거나 그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이는 범인이 오랫동안 방치될 땅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용의자는 이 땅의 이전 소유주였던 51세의 천리로 현재 푸젠성에 거주 중이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약 12년 전 그의 아버지가 구입한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6개월 전에 사망하면서 가족의 관습에 따라 토지 관련 서류를 모두 태워버렸다고 했다. 이에 경찰은 더 많은 조사를 위해 토지의 이전 소유주를 추적해야 했다. 또한 경찰은 이 지역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들의 기록을 검토하며 범인이 토지 소유주가 먼 곳에 거주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따라서 경찰은 인근에서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이렇게 수사는 여러 지역을 아우르며 진행되었다. 경찰은 해당 토지의 이전 소유자들을 조사하고 주변을 탐색하며 전과 기록을 검토했다. 5월 26일 전과자 목록을 대조한 끝에 피해자와 연관된 인물은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심지어 피해자의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 수사관이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았을 때 그는 야오더럼과 몇몇 마을 주민들이 다시 토지 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면서 경찰은 토지를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했고 마을 주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수집했다. 마을 주민 리 씨에 따르면 이 땅은 한때 자오 씨 가족이 경작했던 곳이었지만 여러 차례 소유권이 변경되면서 관련 정보가 불분명해졌다고 했다. 토지 관련 기록을 찾는 것은 어려웠고 지역 문서도 불완전했다. 그러던 중 들판에서 갑자기 비명이 울려 퍼졌다. 또 발견했어. 또 해골이야. 야오더럼과 함께 일하던 한 농부가 첫 번째 해골에서 6m 떨어진 지점에서 또 하나의 해골을 발견한 것이었다. 이 해골 역시 첫 번째 해골과 마찬가지로 사지가 온전했으며 사망 원인은 머리 외상이었다. 이상하게도
두 시신은 같은 땅의 반대쪽 구석에 묻혀 있었으며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했다. 5월 27일 정오, 푸젠성에서 수사를 진행하던 팀이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이 토지의 이전 소유주는 자오 이젠이라는 사람이었다. 자오의 가족은 2년 전 마을을 떠났으며 현재 그들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이 가족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혹은 이곳이 단순히 범인이 시신을 유기한 장소일 수도 있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이루어진 부검 결과 두 해골 모두 50세 이상의 성인에게 속하며 사인은 동일하게 머리 외상이었다. 여성 해골은 경미한 척추 후만증의 흔적을 보였으며 남성 해골은 발목 부근에 이상이 발견되어 생전 족쇄에 묶여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두 시신에는 여러 상처 자국이 남아있어 살해당하기 전 고문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꺼우 마을에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보도된 같은 날 저녁, 봉어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여성은 자신을 차오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의 신원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장난 전화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그녀를 철저히 신문했다. 차오 부인은 3년 전 꺼우 마을에서 거주한 적이 있으며 자오 이젠의 아내와 가까운 사이였다고 밝혔다. 그녀는 그 여성이 평생 숨겨온 비밀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 자오 이젠의 아내는 등이 굽어 있었으며 이 때문에 거의 외출하지도 이웃들과 교류하지도 않았다. 가끔 외출할 때면 최대한 허리를 펴고 헐렁한 옷을 입어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 했다. 경찰은 차오 부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최우선적으로 자오 이젠 가족을 조사했으나 그들의 기록은 스촨성은 물론 다른 성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이 신분을 바꿨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수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경찰은 자오 이젠이 과거에 한 차례 추락 사고를 당해 봉어 카운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의료 기록을 대조한 결과 남성 유골과 자오 이젠의 신체적 특징이 98%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 피해자는 그의 아내 추르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의문은 두 자녀의 행방이었다. 분명 가족이 이사를 갔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왜 부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일까? 경찰은 첫 번째 용의자로 자오 이젠의 자녀인 28세의 자오 이젠과 25세의 자오 위란을 지목했지만 그들 역시 범죄의 희생자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며칠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경찰은 자오 이젠 가족에 대한 몇 가지 단서를 확보했다. 표면적으로는 갈등 없이 화목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자오 이젠은 아들보다 딸을 유독 더 아끼며 세심하게 보살폈고 아들에게는 다소 냉담했다고 한다. 심지어 자오 이젠과 그의 딸 사이에 기묘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까지 돌았으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였다. 끈질긴 수색 끝에 경찰은 자오 위란이 부모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을 찾아냈다. 이 중요한 단서로 인해 수사팀은 다소 안도하며 자오 남매의 행방을 추적하는 데 속도를 냈다. 6월 16일, 보름이 넘는 수사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던 가운데 봉어 카운티 경찰서에 간수성의 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추 부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2년 된 아들을 둔 젊은 부부가 방을 임대해 살고 있는데 아내라는 여성이 뉴스에서 본 자오 이란과 매우 닮았다고 보고했다. 경찰은 즉시 그녀가 제공한 주소로 출동했지만 해당 숙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용의자들에게 눈치를 주지 않기 위해 경찰은 옆방을 빌려 잠복하기로 했다. 6월 17일 오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경찰은 재빠르게 대비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경찰은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용의자가 돌아왔다는 것을 직감한 경찰은 신속히 방을 나와 여성을 향해 다가갔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여성은 낯선 남성이 접근하자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경찰은 급히 신분을 밝히며 안심시키려 했으나 그녀는 경찰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얼굴을 확인한 결과 경찰은 이 여성이 분명히 자오 위란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그녀는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은 야오추 1인이라는 사람이며 경찰이 사람을 잘못 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며 그녀를 안정시키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아이의 상태가 유난히 약해 보이고 영양실조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주변을 살펴보던 경찰은 액자 속에 세 사람이 찍힌 가족 사진을 발견했는데 사진 속 남성은 그녀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왕전이었다. 경찰이 무심한 듯 거우 마을의 자우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리는 다시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경찰은 돌려 말하지 않고 곧장 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디에 살았습니까? 리는 대답을 머뭇거렸고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경찰이 가족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후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단 그녀의 요청을 들어줬지만 예리한 수사관 한 명이 그녀가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몰래 집어 주머니에 넣는 것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한 명을 화장실 문 앞에 배치했다. 그녀가 시간을 끌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린 경찰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통화가 끊어지기 직전 리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집에 오지 마. 이 수상한 행동은 경찰로 하여금 그녀가 진짜 자오위란이며 그녀와 통화한 인물이 중요한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경찰은 즉시 전화를 다시 걸어보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한 상태였다. 그 전화번호는 남편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왜 그녀는 그에게 집에 오지 말라고 경고했던 걸까? 부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유라는 마침내 자신이 자오위란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이 수상한 전화의 정체, 그녀의 오빠의 행방, 그리고 그녀가 부모의 살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묻자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아이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자 유라는 아이를 달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하며 진실을 말하도록 압박했다. 예상대로 어떤 것도 어머니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초조해진 유라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경찰은 처음부터 그녀가 밝힐 이야기가 이토록 충격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가 말하려는 내용은 경찰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자오 이란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 왕전은 사실 그녀의 친오빠 자오 이젠이었다. 두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유난히 가깝고 애정이 깊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성별 간 경계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고 남매는 자연스럽게 함께 어울리며 지냈다. 당시 가족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자오이라는 15살이 될 때까지 오빠와 같은 방, 같은 침대를 사용해야만 했다. 그 무렵 자오이제는 18살이 되었고 신체적 심리적 변화가 두드러지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 두 남매 사이에는 있어서는 안 될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유란이 성장하며 신체적 변화가 두드러지자 혈기왕성한 이제는 점점 욕망에 사로잡혀갔다. 어릴 때부터 한 침대에서 자온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부적절한 행동이 오가기 시작했으며 더욱 이상한 것은 자오위란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사람은 부모도 모르는 관계를 맺게 되었다. 2004년 1월쯤 그들의 관계는 점점 외부에서도 눈에 띄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매가 사람들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껴안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애정 표현을 하자 이웃들은 불편함을 느꼈고 결국 이를 추리러에게 알렸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한 남매 간의 애정 표현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가 절대 그런 관계를 맺을 리 없다고 확신했지만 자오이제는 주변의 이런 반응을 예의주시했다. 그 무렵 그는 남매의 행동을 더 면밀히 관찰하며 소문이 사실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자오이제는 딸이 어머니와 함께 자고 자신은 아들과 함께 자도록 방 배치를 바꾸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자오이제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침대가 너무 작아 불편하다며 바닥에서 자겠다고 주장했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큰 침대를 함께 쓰라고 권유했다. 속 깊은 아들의 배려라고 생각한 자오이제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방을 하나 더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을 짓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존의 방 배치 그대로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자야 했다. 강제로 떨어지게 되자 억눌렸던 욕망이 더욱 강해졌고 남매는 부모가 집을 비울 때마다 몰래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번에는 자오이젠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다.
충격이 너무 컸던 그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자오이젠과 자오위라는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이를 들은 아버지는 절망에 빠졌다. 분노한 자오이젠은 두 남매에게 즉시 그 관계를 끝내라고 명령했고 심지어 마이 부인을 통해 아들에게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줄 것이라고까지 했다. 부모의 개입에 분노한 이젠은 반발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냉전 상태에 빠졌다. 그 후 자오이젠은 두 자녀를 최대한 떼어놓으려 했고 남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강하게 제지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오히려 마을에서는 자오이젠이 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던 중 자오위란이 임신 징후를 보이며 상황이 다시 악화되었다. 자오이젠은 그녀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막기로 결심했다. 그는 여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아버지를 감금하기로 했다. 4월 초 자오이젠은 아버지를 방으로 유인한 후 돼지우리 안에 가둔 채 발목에 족쇄를 채웠다. 어머니 추류러는 남편을 풀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아버지를 풀어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절대 남편을 도와주거나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위협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추류러는 어쩔 수 없이 아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감금 상태에서도 자오이젠은 딸의 출산을 막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그리고 4월 말 그는 직접 행동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눈치채고 분노에 휩싸여 막대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내리쳤고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저항하지 못했다. 몇 주 동안 감금되어 기력이 쇠약해진 그는 사리를 품은 아들에게 반항할 힘조차 없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어머니 추류러는 분노하여 이젠에게 달려들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 역시 친아들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음을 깨달은 이제는 부모의 시신을 숨긴 후 들판으로 옮겨 서로 반대쪽 구석에 묻었다. 다음 날 아침 이제는 유란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꺼내도록 지시했고 그날 밤 남매는 짐을 싸서 마을을 떠났다. 푸젠성에 도착한 후 이제는 바틀리 씨의 아버지인 천리에게 팔았고 이후 여동생과 함께 간수성으로 이동해 신분을 바꾼 뒤 아이를 낳았다. 남매는 신분을 바꾸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2년 후 경찰이 과거의 범죄를 추적하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자신이 쫓기고 있음을 알게 된 자오이젠은 깊숙이 숨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전국 수배 명단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일주일 동안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인 유란과 그들의 아이의 사진을 방송하며 그가 자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화면 속 가족의 모습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그는 다음 날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다. 이후 그의 진술은 앞서 유란이 고백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으며 2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살인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자오이젠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여동생이자 아내였던 유란은 어린 자녀가 있었고 직접적으로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가족의 뒤틀린 이야기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일부는 남매가 서로 애정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며 부모와 자식 간이든 형제자매 간이든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반드시 적절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남긴다. 가족이 성인식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으면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부모의 큰 실패라 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자 대중의 분노가 폭발했다. 1986년 10월 어느 겨울날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서 알몸으로 죽어있는 사건이 중국 호북성의 평화로운 시골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한 남학생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으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경찰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남학생이 실제 범인인지 아니면 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이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조사팀은 실제 범인이 걸려들 수 있는 덫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기숙사에서 알몸으로 죽은 여학생 사건의 매력적인 전개는 이 이야기의 각 순간에 드러나며 끝까지 시청하여 아무런 세부 사항도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우선 최신 동영상 알림을 받기 위해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배경은 80년대 중국 호북성의 천도시 한 작은 마을입니다. 1986년 10월 4일 오전 8시경 호북성 천도시 형사과에 응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는 중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두려움 속에서 말했습니다. 16세 여학생 장샤오잉이 어젯밤 하차 강철 프레임 의자 공장의 기숙사에서 살해되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긴급 신고를 받은 풍청아오 마이너스 천도시 경찰서 부서장은 즉시 6명의 형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건 현장은 하차 강철 프레임 의자 공장 기숙사에서 발생했으며 마을 행정사무소에서 동쪽으로 약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방은 14번 방이며 피해자는 장샤오잉으로 침대에 거의 알몸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겨우 속옷만 입고 있었고 하반신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초기 검토에서 조사관은 피해자의 목에 반월 모양의 상처가 있고 멍이 들었으며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법의학자는 장샤오잉이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판정했습니다. 현장에서 풍 부서장은 피해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시계와 열쇠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특수팀을 동원했습니다. 13번 방에 살고 있는 왕 씨에 따르면 사건 발생 밤에 14번 방에서 소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쥐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쉬었습니다. 사건 관련 세부 사항이 공개되면서 왕 씨는 자신이 들은 소음이 그날 밤 발생한 끔찍한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 외부를 수색하던 중 경찰은 건설팀의 마당에서 강철 의자 공장벽 근처에 중학교 교과서 3권을 발견했습니다. 책 표지에는 주 샤오밍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는 조사관들의 관심을 즉시 끌었습니다. 철저한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16세의 장샤오잉으로 호북성 하차 마을의 백이암에서 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샤오잉은 하차 중학교의 학생으로 그녀의 아버지가 강철 의자 공장에서 일하므로 학업을 위해 공장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장샤오잉은 내성적이며 차분한 성격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좋은 품행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학업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샤오잉은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고 보통 거리를 두는 편이었습니다. 젊은 여학생에게 발생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슬프게 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모범적인 학생으로 그간 아무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장 조사와 초기 조사 결과 특별수사팀은 이 사건이 성적 범죄가 포함된 살인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한 분석과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에 반월 모양의 상처가 있었고 법의학자들은 피해자가 범인이 베개를 얼굴에 눌러서 질식사했다고 판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방문이 잠겨 있었고 피해자의 침대는 어지럽혀져 있지 않았으며 명확한 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는 중에 목이 졸리거나 교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중학생 여학생으로 상반신 속옷만 입고 하반신에는 바지가 없었습니다. 분석 결과 이는 성적 범죄가 포함된 살인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정액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범인이 성년이 아닌 남성일 가능성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고인이 자주 착용하던 왼손의 공작 시계가 사라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계를 훔쳤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10월 3일 자정쯤 발생했으며 범인은 혼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은 하차마을과 인근 마을을 조사 범위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폭력적, 절도행위 또는 괴롭힘, 행동을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집중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수사팀은 2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18세의 중학생 주샤오밍입니다. 주샤오밍은 피해자 장샤오잉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중학교 시절 친구였고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친밀하여 연애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장샤오잉이 살해된 후 주샤오밍은 비정상적인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서 발견된 주샤오밍이라는 이름이 적힌 책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10월 4일 오후 특별수사팀은 이 책을 근거로 주샤오밍과 직접 연락하여 그의 불안정한 심리를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사관들이 몇 가지 질문만 던졌을 뿐인데 주샤오밍은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샤오밍은 장샤오잉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녀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하며 삶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주샤오밍이 청소년기에 있으며 감정적 관계를 갖고 있고 피해자의 거주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범인의 특성과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발생 당일 밤 주샤오밍의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의심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로 인해 주샤오밍은 범죄 용의자로 지목되었으며 경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진행하여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샤오밍이 용의자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복잡성은 그가 중요 증거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착용하던 시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주샤오밍은 적절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의 열쇠 묶음에 대해서도 주샤오밍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이러한 물건들과의 연관성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주샤오밍의 이러한 행동은 조사관들에게 많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주샤오밍이 실제로 범인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주샤오밍이 충분한 직접 증거 없이 스스로 살인범이라고 자백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주샤오밍이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로 인해 자백했을 가능성이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자백한 것일 수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질문들로 인해 경찰은 주샤오밍의 자백만으로는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증거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부국장도 주샤오밍이 범인이라고 확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16세의 장샬린으로 역시 하차 중학교 학생입니다. 장샬린은 하차 마을의 주가단에서 살며 여가 시간에는 사촌인 타오왕과 함께 하차 기숙사 16호실에서 놀곤 했습니다. 이곳은 사건 현장과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이 세부 사항으로 인해 경찰은 장샬린이 피해자 장샤오잉의 거주지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탐정팀은 주샤오밍의 검은 가방과 타오왕의 방에서 발견된 10권 이상의 교과서를 발견했습니다. 신문에서 타오왕은 고개를 숙이고 장샬린과 함께 9월 29일 밤에 교실에서 책을 훔쳤다고 자백했습니다. 중요한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10월 5일 오후 장샬린을 책 도난 사건으로 경찰서에 소환하여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장샬린은 매우 교활하게도 책 도난에 대해서만 자백하며 하차 마을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람은 겨우 16세였기 때문에 수사팀은 그에게 10월 3일 저녁의 활동 세부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한 후 귀가시켰고 그의 행적을 비밀리에 추적했습니다. 조진학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니면 장문람과 같은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특별수사팀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진학이 범죄를 저지를 충분한 조건을 갖추었고 그는 살인 행위를 자백했으며 진학과 유사한 범죄 징후를 보이는 다른 인물이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진학이 시계, 열쇠 묶음 및 사건과 관련된 다른 중요한 증거들을 제출하도록
강력히 신문을 계속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견은 진학이 피해자의 시계와 열쇠 묶음을 제출하지 못해 진학이 실제 범인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한편 현장에 익숙한 장문남은 나쁜 행동을 보였고 도둑질을 저지른 전력이 있기 때문에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두 가지 의견 모두 일정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과 유 같은 수사관들은 장문남을 두 번째로 찾아가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장문남의 집을 두 번째로 방문했을 때 그는 10월 5일 저녁에 도주했으며 가족은 장문남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인식한 수사팀은 석황을 다시 한번 신문했습니다. 이번에 석황은 장문남이 10월 2일 저녁 사건 전날 피해자의 14호실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세부 사항은 장문남의 범죄 의혹을 높였습니다. 10월 13일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삼촌이 근무하는 장판실을 다시 찾아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삼촌에 따르면 10월 초 국경일 연휴 동안 장문남이 고향인 하차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가족과 함께 공장에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범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때 수사 작업은 돌파구를 찾았고 수사관들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장문남이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믿도록 하고 그를 덫에 빠뜨리기 위해 특별수사팀은 사건이 해결되었고 그들이 지역에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관들은 조진학이 경찰차를 타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연출하여 진학이 체포되었고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장문남이 실제 범인이라면 은신처를 찾거나 삼촌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10월 14일 장판철도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삼촌을 접촉하고 범인 체포에 협조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삼촌은 협조하기로 동의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으며 장문남이 방문하면 체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관들은 장문남의 가족과의 왕래와 서신을 철저히 감시하여 도주를 막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월 17일 저녁 10시경 예측대로 장문남은 장판의 삼촌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사관들과 육립형 제1기계창 보안부서 직원들은 오래전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람이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신속하게 그를 체포했습니다. 이때 람은 피해자 장효영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람은 이후 신문을 받았고 그의 범행 과정에 대한 진술은 경찰이 이전에 조사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시계를 찾고 람의 자백으로 인해 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히 강화되어 사건이 점차 해결되었습니다. 람의 말에 따르면 10월 2일 저녁 그는 석황의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14호실에 손전등을 비추었을 때 방 안에 잠자는 여학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순간 아기가 일어났습니다. 10월 3일 깊은 밤 람은 14호실의 창문이 고장나서 내부 잠금 장치를 당기고 침입했습니다. 여학생이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람은 피해자의 목을 조여서 의식을 잃을 때까지 했고 그 후에는 이불을 머리에 덮어 성폭행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람은 성폭행을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여학생 장효영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각을 두려워한 람은 피해자의 손목에서 시계를 제거하고 열쇠 묶음을 훔쳤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서 찾은 자물쇠로 문을 잠그고 서둘러 현장을 떠나면서 열쇠 묶음을 도중에 버렸습니다. 10월 5일 특별수사팀에 의해 소환되어 신문을 받은 후 람은 걱정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람은 자신이 장효영을 살해한 범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갈까봐 걱정한 아버지는 급히 람에게 돈을 주며 즉시 도망가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15일 우한의 황학루에서 다시 만나서 상황 해결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5일 약속대로 두 아버지와 아들은 황학루에서 만났습니다. 미가 체포된 소식을 알게 된 장 씨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드러나고 자신이 체포될까봐 두려운 람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이 결심한 것을 본 아버지는 이 계획에 동의하며 조효명은 진짜 범인이 아니므로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들에게 산속으로 도망가서 한 가정을 찾아서 머물고 도망을 위해 돈을 주었습니다. 10월 15일 저녁, 남은 우한에서 시향판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즉시 산으로 올라가 경찰의 추적과 체포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미가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자 람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이미 대신 죽은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목표를 바꾸거나 자신에게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행운의 감정을 품고 남은 루트를 바꿔서 총고 첫째 구역인 육리평에 있는 삼촌을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준비한 함정에 점차 빠져들고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은 삼촌을 만나는 것이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동시에 긴 도피를 준비하기 위해 조금 더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이 삼촌 집에 들어서자마자 경찰에 의해 즉시 제압되고 체포된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남의 자신감과 계획은 역효과를 일으켰고 그를 경찰의 함정에 빠뜨리게 했으며 그의 짧은 도피를 끝내고 정의의 빛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한편 조항명은 남이 체포된 후 경찰에게 자백했습니다. 그는 강호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살해된 것을 보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항명은 절망에 빠지고 완전히 무너졌으며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그는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이 생각 없는 행동은 항명이 억울한 판결을 받을 뻔했으며 진범이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 있는 상황을 초래할 뻔했습니다. 항명의 자백은 수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할 위험을 초래하며 진범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사관들의 노력과 중요한 단서들 덕분에 결국 진실이 밝혀졌고 실제 범인은 체포되었습니다. 항명의 어리석은 행동은 범죄 조사 과정에서 부정확한 진술의 심각한 결과를 상기시키는 경고가 되었습니다. 장문남으로 돌아가면 16세의 어린 소년의 잔인하고 악랄한 행동이 하차마을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누구도 청소년이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들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남의 아버지는 단순히 은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행동 때문에 장 씨는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986년 10월 25일 오전 9시경 정부는 하차마을에서 장문남의 범죄 사실과 체포명령을 발표하는 행사를 조직했으며 3,000명 이상의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마을의 회관은 1,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으나 가득 찼고 이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밖에서 이 발표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엄숙하게 발표했습니다. 범인 장문남은 법에 따라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문남이 미성년자일 때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노동교화형만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느끼게 했고 남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여겼습니다. 피해자인 강호영의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움과 유감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녀는 범죄자의 악의와 이기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결말을 맞아야 했습니다.